가방 잠금 장치가 닫히는 소리는 우리 침실의 정적 속에서 귀청이 터질 듯 울렸다. 너무 크고 너무 거짓된 소리였다. 지난 30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처럼. 올렉은 지퍼를 올리고 손바닥으로 쓰다듬은 후 나를 돌아보았다. 그 미소, 내가 턱이 얼어붙을 것 같은 바로 그 미소 세심하고 성공적인 남편의 미소였다. 곧 세상을 구하러 가거나 그의 경우 또 다른 운명적인 계약에 서명하러 갈 남편의 미소. 자, 이리슈카, 아무것도 잊지 않은 것 같아. 그가 다가와 내 어깨를 안으며 말했다. 그에게서는 비싼 향수 냄새와 거짓말 냄새가 났다.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그 냄새를 들이마시며 내 안의 모든 것이 차가운 덩어리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 역할을 연기했다. 사랑하는 아내, 약간 순진하고 완전히 가사에만 전념하며 인생의 가장 큰 성취가 유망한 관리자와의 성공적인 결혼인 여성의 역할. 정말 다 챙겼어요. 여권, 서류요. 셔츠 하나 더 넣을까요? 내 목소리는 그가 익숙해진 대로 울렸다. 부드럽고 약간의 걱정스러운 기색을 담고. 괜찮아, 아가야. 겨우 3일만 가는 거야? 거기는 모든 게 엄격해. 업무 출장, 터키인들과의 협상, 이스탄불의 새로운 물류 허브를 만드는 일이야. 성공하면 우리 부서 전체에 큰 발전이 될 거야. 그는 빠르게, 자신감 있게 말했다. 내 생각에 나에게는 중국어처럼 들릴 전문 용어들을 마구 쏟아냈다. 물류 허브, 시장 변동성, 교차 기능적 상호작용. 그는 나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관대한 듯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얼마나 귀엽고 어리석은 아내를 가졌는지 생각했을 것이다. 집에서 파이를 굽고 자신의 영웅을 기다리는 아내? 당신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올레잭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내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다만 그 이유는 전혀 달랐다. 나도, 아가야, 나도. 하지만 알잖아. 일이라는 게 누군가는 동굴로 매머드를 끌고 와야지. 그는 윙크하며 내 이마에 보호하듯이 입맞추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동굴로 매머드를 끌고 온다고. 맙서사, 그는 정말 단순했다. 그는 내 앞에 서 있었다. 내가 40%의 지분을 가진 회사의 영업부장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맨바닥에서 일구셨고 내가 지난 5년간 그림자 속에서 운영이사로 일해온 회사였다. 모든 물류 허브와 모든 변동성은 그의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내 책상을 거쳐갔다. 그는 자신의 분명적인 계약이 나의 일상적인 업무라는 사실조차 짐작하지 못했다. 물론이죠, 여보. 당신은 우리의 가장이니까요. 나는 가능한 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복도에서 그는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너무 심심해하지 마.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어디라도 나가. 카드에 돈 넣어뒀어. 내가 두고 가는 거잖아. 네, 여보. 고마워요. 그래, 착하네. 헛된 생각으로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쉬어. 그는 손을 흔들고 문 밖으로 나섰다. 나는 엘리베이터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린 후에야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미소는 값싼 가면처럼 내 얼굴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공항 쪽으로 멀어지는 그의 택시를 눈으로 좇았다. 쉬어. 나는 그의 말을 반복했고 그것은 모욕처럼 들렸다. 그는 이스탄불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어젯밤에 눈을 피하며 갑작스러운 출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남자들은 거짓말할 때 너무나 예측 가능하다. 특히 그들이 당신을 바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천천히 침실로 돌아왔다. 공기는 여전히 그의 향수 냄새를 풍겼다. 침대 위에는 여행 가방에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다른 여자를 위해 챙긴 가방이었다. 나는 전화를 꺼냈다. 내 안은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타오르고 있었다. 소리를 지르고 접시를 깨고 그에게 전화해서 내가 그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단순할 것이다. 그가 상상한 기리슈카의 방식일 것이다. 안 돼. 나는 다르게 할 것이다. 나는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영역에서 그가 존재조차 모르는 규칙으로 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채찍질을 할 것이다. 나는 올렉이 내 수의 작업실이라고 생각했던 안쪽 방으로 걸어갔다. 그가 장식용이라고 생각했던 잠금 장치를 열고 나의 진짜 집무실로 들어갔다. 3개의 모니터, 보안 통신선, 회사 모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터미널. 자, 가장 나는 의자에 앉으며 속삭였다. 이번에는 어떤 매머들을 끌고 오는지 보자고. 집무실의 공기는 달랐다. 시원했고 작동하는 장비에서 나오는 오존 냄새가 났다. 우리 아파트의 달콤한 안락함은 흔적도 없었다. 여기에는 진짜 나,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벨로제르스카야, 글로벌 로지스틱의 운영이사 겸 공동 소유주가 있었다. 나는 시스템을 켰다. 화면에 그래프, 표, 회사 이메일이 생생하게 나타났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익숙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연기했던 모든 가정적인 일상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나의 영역에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찾을 필요가 없었다. 시스템 자체가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직접 설정한 금융 모니터링은 특히 고위 경영진의 법인 카드 지출에서 모든 이상 징후를 추적했다. 올렉은 톱은 아니었지만 영업부장이라는 직위는 그의 지출이 감시 대상이 되기에 충분히 높은 위치였다. 나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그의 비행기가 이륙했어야 할 시간으로부터 15분 후 빨간색 표시가 된 이메일이 도착했다. 경고, 비표준 법인 지출. 심장은 폭발까지의 초를 세는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이고 차갑게 뛰었다. 나는 알림을 열었다. 카드 소지자 시도로프 올렉 페트로비치. 거래, 항공권 구매. 금액 28만 6,500루블. 세부 정보, 터키 항공, 터키시 에어라인즈, 비즈니스 클래스, 모스크바 안탈리아 구간 2장. 안탈리아지, 이스탄불이 아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의심하는 것과 모니터 화면에서 건조하고 영혼 없는 확인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아래에는 2번째 거래가 있었다. 거래, 호텔 결제. 금액 35만 루블. 세부 정보, 맥스 로열 벨식 갈프 리조어트. 로열 스위트, 성인 2명, 5박. 우리 회사의 돈으로 로열 스위트, 2성인.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숨이 막혔다. 그는 나를 단순히 속이는 것 이상을 했다. 그는 내 돈으로 그것을 하고 있었다. 뻔뻔하고 냉소적으로 자신의 무사함에 완전히 확신하면서. 그는 내가 너무 멍청해서 흔적을 지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법인 카드를 가져가 자신과 자신의 정부를 위한 호화로운 휴가를 결제했다. 나는 떨림을 억누르기 위해 눈을 감았다. 감정은 나쁜 조언자다. 지금은 행동해야 한다.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나는 보안회선으로 전화를 걸었다. 듣고 있습니다. 수화기에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나 안녕하세요 같은 인사는 없었다. 그저 듣고 있습니다. 보리스 카메네프, 우리 보안 책임자, 전직 FSB 대령, 나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제 나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 보리스, 안녕하세요. 벨로제르스카야입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하게 들렸다.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직원, 시도로프 올렉 페트로비치, 영업부장을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나 호기심이 없었고 오직 업무적인 구체성만 있었다. 그가 방금 법인 카드로 안탈리아로 출국했습니다. 2번째 항공권은 알 수 없는 인물에게 구매되었습니다. TK 212편의 승객 명단이 필요합니다. 긴급하게요. 그리고 지난 1년간의 그의 모든 활동, 출장,
지출, 의심스러워 보이는 모든 것을 확인해 주세요. 1분 보리스가 말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귓속에서 피가 쿵쾅거렸다. 1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준비되었습니다. 보리스가 수화기에 돌아왔다. 두 번째 승객은 폴리코바 예카테리나 세르게예브나 1999년생입니다. 그와 같은 부서의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카타. 그가 6개월 전에 회사로 데려온 조용한 소녀. 유망한 인재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그는 그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이제 나는 그가 그녀에게 어떤 기회를 주었는지 이해했다. 고마워요, 보리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가장 빠른 안탈리아행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2장이 필요합니다. 제 이름과 당신 이름으로요. 그리고 맥스 로이엘의 똑같은 객실도요. 만약 객실이 모두 예약되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세요. 3에서 4시간 후 출발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일이나 안드레예브나 저를 위한 서류는 귀하의 사람이 와서 가져갈 것입니다. 여권은 집무실 금고에 있습니다. 코드는 표준입니다. 이미 보냈습니다. 40분 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의 이전 비행들에 대한 정보는 이메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리스. 듣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제 일입니다. 그는 건조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끝났다. 메커니즘이 작동되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분노는 차갑고 윙윙거리는 공허함으로 변했다. 이 공허함 속에서 계획이 태어났다. 복수의 계획. 그는 자신이 어린애인과 함께 천국 같은 휴가를 보내러 간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그 지옥이 될 것이다. 앙탈리아행 비행기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클래스 창문 아래로 흑해 상공을 날고 있었다. 별들로 가득한 벨벳 같은 남쪽의 밤, 보리스 카메네프는 옆 좌석에 앉아 말없이 자신의 태블릿에서 무언가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바위 같았다. 흔들림 없고 믿음직하며 자신의 길을 막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그의 옆에서 나는 안전함을 느꼈다. 승무원이 나에게 샴페인 한 잔을 가져왔다. 나는 작은 한 모금을 마셨다. 차가운 거품이 입안에서 불쾌하게 쉿소리를 냈다. 축하할 일은 없었다. 보리스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시도로프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예비 정보입니다. 듣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7번의 출장이 있었는데 그중 3번이 가짜였습니다. 그는 한 도시로 여행을 예약하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소치, 미네랄리에보디, 칼린인그라드. 매번 폴리코바가 그와 함께했습니다. 항공권과 호텔은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경비 보고서는 위조되었습니다. 영수증, 청구서,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조잡하게 작업했지만 우리 회계부서는 안타깝게도 일을 놓쳤습니다. 누가 그들 쪽에서 감시를 소홀히 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나는 들은 것을 소화하며 침묵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이것은 체계적이고 뻔뻔한 절도와 속임수의 계획이었다. 그는 단순히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를 체계적으로 강탈하고 있었다. 총 피해 금액은 얼마입니까?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물었다. 가장 보수적인 추산으로 약 250만 루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시간 만에 찾은 것뿐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그 수치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 여행이 60만 루블이 넘습니다. 300만 루블. 그는 나에게서 300만 루블을 훔쳐서 그의 24세 애인과의 오락에 썼다. 그는 나를 바보로 여겼어요. 보리스 은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내가 부엌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정주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동굴로 매머드를 끌고 오는 동안 집에서 보르시를 끓이는 보리스는 그의 꿰뚫어 볼 수 없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조용해 보이는 사람들을 종종 과소평가합니다.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그를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 160조 사항. 조직적 집단에 의한 횡령 또는 유용 또는 특별히 대규모인 경우 폴리코바는 공범으로 갈 것입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금액과 문서 위조를 고려하면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오래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것이다. 그 단어는 이질적으로 들렸다. 올렉, 나의 남편이 감옥에 있다니. 나의 일부는 그 생각에 떨렸다. 10년 전의 그를 아직도 기억하는 그 어리석고 순진한 부분? 그러나 그 부분은 거의 죽었다. 그의 거짓말, 그의 배신, 그의 뻔뻔함이 그것을 죽였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계획대로 행동합니다. 저는 호텔 보안 책임자와 연락하여 카메라 접근 권한과 그들의 숙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내일 아침, 그들이 가장 긴장을 풀었을 때 우리가 방문할 것입니다. 아니요, 보리스. 저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에게 직원 전용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로 관찰합시다.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갈 때 제가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옆에 서 계세요. 당신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어떤 공격성도 보이지 마세요. 모든 것은 조용하고 차갑고 피할 수 없는 마치 선고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창가로 돌아섰다. 땅은 저 멀리 아래에 있었다. 나도 그렇게 느꼈다. 나의 이전 삶에서 떨어져 나와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는 듯 내 안에서는 두 가지 욕망이 싸우고 있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방으로 돌진하여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접시를 깨고 나를 질식시키는 모든 고통과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욕망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강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질 때 그가 그렇게 쉽게 속였던 귀엽고 어리석은 아내가 사실은 그의 재판관이자 처형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가 잘못된 카드에 걸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의 얼굴을 보고 싶은 욕망. 바로 이 두 번째 욕망이 지금 나를 안탈리아로 이끌고 있었다. 단순한 여성의 복수가 아니라 완전하고 총체적이며 파괴적인 선멸이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 마땅했다. 샴페인을 한 잔 더 가져다 주시겠어요? 나는 승무원에게 요청했다. 이번에는 그것이 그리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심판 호텔은 호화로움에 잠겨 있었다. 대리석, 금박, 친절한 직원들. 공기는 비싼 향수 냄새와 짠 바다 냄새로 가득했다. 우리는 완벽한 영어와 아첨하는 미소를 가진 숙련된 터키인 총지배인의 영접을 받았다. 보리스가 그에게 몇 마디 속삭이고 그의 전화로 무언가를 보여주자 그 미소는 즉시 그의 얼굴에서 지워졌다. 5분 후, 우리는 호텔 보안 책임자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창문이 없는 작은 방이었고 벽 전체가 모니터로 채워져 있었다. 그 위에는 이 작은 천국의 삶의 수십 장의 그림이 있었다. 로비, 레스토랑, 복도, 해변, 수영장. 지배인과 콧수염을 기른 건장한 보안 책임자는 우리 앞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카메네프 씨, 벨로제르스카야 부인 지배인이 아첨했다. 필요한 모든 정보, 모든 도움, 저희가 기꺼이 제공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보리스가 짧게 말했다. 그리고 완전한 기밀 유지도요.
아무도 우리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3705호 객실 손님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알리, 그는 보안 책임자에게 몸을 돌렸다. 우리 손님들에게 전폭적인 협조를 하십시오. 그들의 말은 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알리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나가자 보리스는 콘솔에 앉아 몇 번의 클릭으로 메인 모니터의 메인 수영장 카메라의 영상을 띄웠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다. 올렉과 카트야. 그들은 큰 파라솔 아래 이우산 선베드에 누워 있었다. 그는 바보 같은 해변 반바지를 입고 그녀는 아주 작은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키가 큰 잔으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활발하게 그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몸짓을 했고 이내 몸을 숙여 그녀에게 입맞추었다. 마치 1000번은 해본 것처럼 가볍고 일상적인 입맞춤이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았고 숨이 막혔다. 내 안에 무언가가 금이 가고 산산조각 나는 것을 물리적으로 느꼈다. 20년, 우리의 모든 공동의 기억, 계획, 농담,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이 저속하고 진부한 그림을 숨기기 위한 장식이었다. 중년의 남자가 스스로를 마초라고 착각하며 값싼 여자가 아름다운 삶의 약속에 넘어간 그림. 카트야가 일어나 물로 걸어갔다. 카메라는 친절하게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젊고 신선했고 완벽한 몸매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중년의 위기를 겪는 남자의 고전적인 전리품. 올렉은 만족스러운 소유욕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그녀를 쫓았다. 그는 이겼다. 그는 모든 것을 얻었다. 집에는 편안한 아내를, 휴양지에는 어린 애인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보리스의 건조한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바라보았다. 나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된 나의 남편을. 그리고 나는 그를 증오했다. 내 인생에서 누구도 증오한 적이 없는 만큼 격렬하게 증오했다. 외도 때문이 아니라 굴욕감 때문이었다. 그가 나를 눈이 먼 바보,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보리스는 내 상태를 보고 물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통제하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아무것도요. 기다립니다. 그들이 즐기도록 놔두세요. 그들이 칵테일을 마시고 수영을 하고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고 느끼도록 놔두세요. 그들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플 것입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말없이 앉아 그들의 태평한 휴식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수영하고 물속에서 껴안고 다시 음료를 주문했다. 올렉은 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사진 찍기 시작했다. 아마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고서일 것이다. 나중에 개처럼 지쳤다는 캡션과 함께 텅 빈 회의실 사진을 나에게 보낼 것이다. 어느 순간 카트야가 무언가를 말했고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크게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알았다. 한때 그것은 나를 향한 것이었다. 됐어요. 충분합니다. 때가 왔어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고통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차갑고 윙윙거리는 계산뿐이었다. 저는 혼자 갈 것입니다. 보리스, 제 신호에 맞춰 나타나십시오.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러기엔 너무 겁쟁이입니다. 그냥 준비하고 계세요.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답답한 보안실에서 나와 수영장으로 향했다. 나는 선글라스를 쓰고 어깨에 가벼운 파레오를 걸쳤다. 나는 천천히 걸었고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보았다. 큰 파라솔 아래의 두 선베드. 속도를 늦추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귓속에 크게 울려 퍼졌다. 이제 아주 가까웠다. 그는 눈을 감고 누워 햇볕에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게으르게 자신에게 로션을 바르고 있었다. 완벽한 그림이었다. 이제 여기에 약간의 드라마를 추가할 시간이다. 나는 그들의 선베드에서 몇 미터 떨어진 빈잔들로 채워진 작은 테이블 옆에 멈춰섰다. 다가온 웨이터가 의아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미소 짓고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크게 쾌활하게 말했다. 듣지 않을 수 없도록. 올레잭,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네요. 세상 참 좁죠. 그렇죠. 올렉은 움찔하며 갑자기 앉았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처음에는 당혹감, 그 다음에는 알아봄, 그리고 마침내 순수한 동물의 공포가 있었다. 선글라스가 코끝으로 미끄러져 내려 그의 패닉을 드러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흑빛 회색이 되었다. 이라, 당신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그는 더듬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낯설었다. 옆에 앉아있던 카티아는 방해하는 성가신 파리처럼 나를 노골적인 호기심과 약간의 짜증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뭘 하긴요? 쉬고 있죠. 여보, 나는 태평하게 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어디라도 나가라고. 그래서 레나와 내가 며칠 바다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당신이 여기 있을 줄이야. 정말 우연이죠. 나는 쉽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에는 거짓말로. 공평했다. 올렉은 해변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입을 열었다 닫았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한마디도 짜낼 수 없었다. 그의 뇌는 분명히 필사적으로 설명을 찾고 있었지만 찾지 못했다. 아, 레나는 어디에 있어? 마침내 그가 힘겹게 말했다. 오, 그녀는 방에 있어요. 햇볕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저는 수영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당신의 동료이시죠. 나는 카테아에게 시선을 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상냥하고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는 당황했다. 예카테리나입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무시했다. 이리나, 아내입니다. 나는 단칼에 잘라 말했고 내 미소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내라는 단어는 도끼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카타는 대인 것처럼 손을 거두었다. 그녀의 얼굴은 길어졌고 뺨은 홍조를 띄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시선으로 올렉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야말로 지금 당장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네, 동료입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카테아 폴리코바. 우리는 여기서 파트너들과 협상 중이었어요. 회의가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설득력이 없어서 나는 그의 얼굴에 대고 웃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수영장 옆에서 협상이라니. 나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다. 흥미롭네요. 저는 당신이 이스탄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운명적인 계약이 있다고 했잖아요. 올레잭, 나는 의도적으로 그 자신의 단어들을 사용했다. 그 단어들 하나하나가 작은 독화살이었다. 그는 그것을 느끼고 움츠러들었다. 네, 이스탄불에요. 그리고 이곳은? 우리는 파트너들이 하루 동안 여기에 와달라고 요청해서 온 거예요. 일종의 서프라이즈죠. 그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렸다. 패닉이 그의 사고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당신들이 일 때문에 여기에 있다면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죠. 나는 톤을 일부러 쾌활하게 바꾸고 그동안 옆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던 웨이터에게 몸을 돌렸다. 젊은이, 이 두 분께 모히토 2잔 가져다 주세요. 중요한 회의 전에 상쾌하게 하도록요. 그리고 계산은 글로벌 로지스틱 회사로 달아주세요.
방 번호는요? 나는 생각하는 척하다가 올렉을 쳐다보았다. 올레잭, 당신 회사 예약 번호 좀 알려줄래요? 마지막 문장은 결정타였다. 올렉은 가능했다면 더 창백해졌다. 그는 이해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함정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라,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 그가 일어서려고 하며 헐떡였다. 물론 이야기해야죠, 여보. 나중에요. 나는 손짓으로 그를 멈추었다. 그동안 음료를 즐기세요. 회사가 대접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회사 번영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나는 몸을 돌려 걸어갔고 내 등 뒤에서 두 시선을 느꼈다. 하나는 공포와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 다른 하나는 겁에 질리고 당황한 시선이었다. 웨이터가 칵테일을 준비하는 동안 나에게는 몇 분의 시간이 있었다. 그의 완벽한 세계가 처음으로, 그러나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킨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단지 몇 분의 시간이었다. 나는 전화를 꺼내 보리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나와 연극은 마지막 막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최후의 망라는 멀리 가지 않았다. 바 옆에 멈춰 서서 얼음물을 주문했다. 나는 올렉이 카타에게 열렬하게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카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거의 뛰다시피 나에게 왔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었다. 이라, 잠깐, 그는 내 팔꿈치를 잡았다. 그의 손가락은 차갑고 축축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돌아섰고 역겨운 듯 그의 손을 떨쳐냈다. 원하는 게 뭐야, 올렉? 내 목소리는 침착하고 차가웠다. 어떤 연기도, 어떤 디리슈카도 없었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너 나를 미행한 거야? 이게 다 무슨 뜻이야? 그는 쉿소리를 내는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사랑하는 남편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사악하고 겁에 질리고 이기적인 얼굴. 내가 당신을 미행했다고요? 자만하지 마세요. 나는 비웃었다. 나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서커스는 뭐야? 회사에 달아두라고? 너 완전히 미쳤어. 오히려 그 반대죠, 올렉. 나는 이보다 더 제정신인 적이 없었어요.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당신을 미행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회사의 비용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그 회사의 공동 소유주입니다. 나는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눈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정보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그의 겁에 질린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뭐? 공동 소유주라니? 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가정주부잖아.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보리스 카메네프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왔다. 그는 내 옆에 섰다. 크고 린넨 바지에 단정한 폴로 셔츠를 입은 그는 이 인생의 축제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요소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에게서 나오는 위협감은 너무 커서 올렉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누구? 이 사람은 누구야? 그는 속삭였다. 나는 그의 질문을 무시했다. 때가 되었다. 나는 똑바로 서서 한때 나의 남편이었던 사람을 꾸짖는 부하 직원처럼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이사회 비공개 회의에서 들렸던 것처럼 감정 없이 위압적이었다. 시도로프 올렉 페트로비치. 문서로 확인된 특별히 대규모의 회사 자금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귀하는 오늘부로 러시아 연방노동법 81조 6항 소항에 따라 회사 내 횡령으로 해고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관뚜껑에 못을 박듯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말했다. 올렉은 나를 쳐다보았고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찬 가면이 되었다. 그는 이 악몽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뭐? 무슨 횡령? 이라, 너 제정신이야? 나는 부장이야. 당신은 나를 해고할 수 없어.
할 수 있어요. 글로벌 로지스틱의 운영이사 겸 공동 소유주로서 저는 그럴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의 당신의 운명적인 계약은 허구입니다. 이번 여행은 이전 3번의 여행과 마찬가지로 절도입니다.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올렉, 그는 뒷걸음질 쳤고 등은 바 카운터에 부딪혔다. 그의 시선은 나와 보리스 사이를 오갔다. 그리고 이분은요 왜 나는 내 동반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보리스 카메네프, 우리 보안 책임자입니다. 그는 당신과 당신의 동료가 모든 회사 자산, 노트북, 전화, 카드를 지금 당장 반납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대화를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던 카티아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이제 막 재앙의 규모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 후에요. 나는 이제 그들 둘 모두에게 말하며 계속했다. 당신들은 완전한 직무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회사는 당신들을 고소할 것입니다. 형법 160조 사항. 특별히 대규모의 횡령 또는 유용. 변호사들이 이미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협상 세부 사항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으면 7년에서 8년 정도요. 나는 말을 마쳤다. 이어진 침묵 속에서 수영장에 물 튀는 소리와 먼 음악만이 들렸다. 올렉은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거짓말과 자기 확신적인 뻔뻔함 위에 세워졌던 그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짓눌렸고 파괴되었다. 이라, 왜, 그가 속삭였다. 나는 그에게 몸을 숙이고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나를 바보로 여겼기 때문이야. 올레잭 나는 몸을 돌려 걸어 나갔다. 그를 보리스와 그의 어리석음의 결과들과 홀로 남겨두었다. 선고는 내려졌고 항소는 불가능했다. 새로운 시작. 나는 내 방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2층 레스토랑 테라스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바로 그 수영장이 아름답게 보였다. 나는 그늘진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나는 결말을 보아야 했다. 사디즘 때문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아래에서는 무언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보리스가 올렉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올렉은 무력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카타는 옆에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다. 보리스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들에게 호텔 쪽을 가리켰고 그들은 한 쌍의 사형수처럼 해변 구역의 출구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나의 경호원은 몇 걸음 뒤에서 그들을 따라갔다. 호송자가 아니라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였다. 나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보리스는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회사 소유의 모든 것을 반납하도록 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었다. 프로토콜에 엄격하게 따르고 감정 없이, 폭력 없이 그저 체계적인 집행이었다. 약 30분 후, 내 개인 전화로 보리스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자산 회수, 카드 정지 완료. 복귀 항공권을 취소하기 위해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그들은 방에서 퇴실 조치되었습니다. 호텔 경영진에게 경고했습니다. 끝이었다. 금융 목조르기가 조여졌다. 그들은 낯선 나라, 곧 쫓겨날 비싼 호텔의 돈도, 돌아갈 항공권도 없이 남겨졌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나는 그들이 떠난 방으로 그들이 자신의 물건을 잊었다는 구실로 올라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곳에 있었다. 어질러진 스위트룸 한가운데 흩어진 물건들과 열린 여행 가방들 사이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당신 나에게 거짓말했어. 당신 나에게 전부 거짓말했어. 카타가 올렉에게 신발을 던지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피했다. 입 닥쳐,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야.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이 빌어먹을 호텔로 날 끌고 왔잖아. 인스타그램처럼 하고 싶었지. 만족해. 그는 힘없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오직 비참하고 무력한 악의만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당신이 대단한 상사라고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말했잖아. 당신 아내는 회색쥐, 집안의 암탉이라고 말했잖아. 그녀는 누구야, 올렉. 그 여자는 누구냐고.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작은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때렸다. 그는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내가 입 닥치라고 했잖아, 바보야. 그는 머리를 붙잡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야. 회사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나는 몰랐어, 주인. 카타는 멈췄고 그녀의 얼굴은 새로운 경련,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맙서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감옥에 갈 거야, 올렉. 우리 감옥에 갈 거라고. 난 모르겠어. 다 내 탓이야. 너는 옷, 장신구, 휴양지가 필요했잖아. 나는 이 모든 걸 너 때문에 한 거야. 나 때문이라고. 당신은 그냥 젊은 여자를 산 늙은 염소일 뿐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는 그냥 이 구덩이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인데 당신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그들은 혐오스러웠다. 큰 짐승이 그들을 구석에 몰아넣자 서로에게 달려드는 두 마리의 이기적인 작은 포식자. 그들의 모든 사랑, 그들의 모든 로맨스는 진짜 바람 한 번에 날아가 버린 값싼 장식품임이 드러났다. 나는 문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이것을 보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악의도, 만족감도, 어쩌면 승리감조차도. 오직 차갑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공허함과 어떤 이상한 혐오감뿐이었다. 나는 이 남자와 10년을 살았다. 나는 그와 침대를 같이 썼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올렉이 돌아섰고 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이라, 그가 헐떡였다. 부탁이야, 이러지 마. 내 인생을 망치지 마. 내가 다 돌려줄게. 이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심지어 지금 가장 밑바닥에서도 그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했다.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도, 그의 배신에 대해서도, 오직 그의 안위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는 울고 있는 카타를, 이 난장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문을 닫고 나섰다.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두자. 그들의 거짓말과 상호 비난 속에서 질식하게 놔두자. 그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끝났다. 새벽. 나는 내 방 발코니에 서 있었다. 저녁 해가 바다를 녹아내린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래 수영장에는 불이 켜지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 천국에서의 삶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되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찰칵 소리를 냈다. 보리스가 들어왔다. 그는 발코니로 걸어와 내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그가 서론 없이 말했다. 말씀해 주세요. 시도로프와 폴리코바는 퇴실 조치되었고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역 밖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해 재산 피해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할 때까지 물건은 보관실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는 비스듬히 웃었다. 놀랄 일도 아니죠. 그들의 이후 운명은 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까요? 나는 동정심보다는 호기심으로 물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영사관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가장 싼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것은 이날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생각을 맑게 했다. 소송은 내일 아침에 제기될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이미 수사위원회에 연락했습니다. 금액과 증거의 존재를 고려할 때
사건은 빠르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좋아요. 보리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 일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의 특유의 문구를 반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니면 내가 듣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보리스. 쉬세요. 내일 아침에 돌아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리나 안드레예브나. 그는 나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나는 발코니에 남아 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나는 감정의 파도가 나를 덮치기를 기다렸다. 분노, 고통, 어쩌면 심지어 악이나 승리감까지도.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내 안은 고요했다. 지난 10년간 나의 삶을 이루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의 집, 나의 결혼, 나의 남편. 모든 것이 가짜, 판지 장식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제 장식이 불탔을 때 나는 텅 빈 무대에 서 있었고 이상한 귀청이 터질 듯한 안도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마치 내가 수년 동안 너무 꽉 끼고 불편한 신발을 신었고 이제 마침내 그것을 벗을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의 나에게 강요된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고 이제 막이 내려서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았다.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부모님과의 힘든 대화, 이혼 소송, 올레과의 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가정주부 이리슈카가 아닌 삼일이나 안드레예브나 벨로제르스카야. 나 자신으로 사는 삶,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 생각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나는 별들이 비치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거대하고 무한하며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새로운 새벽이 앞에 있었고 나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